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심화 강좌 제 28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28강은 여러분 328페이지에 그 비율분석법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 비율분석법 이런 뭐 명칭 모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 대부 비율이 이제 뭐 타이틀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나오죠. 최소 지문 이상은 나옵니다. 여러 군데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아마 기본 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그 비율법에 보면 제일 먼저 대부 비율을 아셔야 되는데 이 대부 비율이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LTV라는 실무적인 명칭 아니 그 언어적인 명칭 꼭 써주죠. 여태까지 나왔던 대부 비율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 비율, 차입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주택담보인정 비율, 대출 비율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명칭은 다르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대부 비율이니까 모든 소문서에 대부 비율로 나와 있고 그 LTV라는 론 투 밸류죠.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그대로 번역하면 론이 융자액이죠. 투는 뭐뭐에 대한이고 밸류는 가치잖아. 근데 이 부동산 가치겠지. 그래서 대부 비율은 그대로 번역하면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그대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다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치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게 대부 비율이야. 근데 이게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가 총 투자라 그랬죠. 총 투자 너무 남의 돈 저당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결국 대부 비율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한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 비율에 대한 논리는 동그라미 1번, 그 1번하고 2번 다 언급이 됐던 내용이죠. 1번, 2번, 4번 이렇게. 1번은 이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죠.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돈 많이 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지렛대 효과 논했던 것처럼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왜? 부채 비율이 커지니까. 그러면서 모든 이제 위험도 그만큼 증가한다라는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대부 비율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낼 때는 요거는 의미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활용되겠지만은 특히 이제 바로 밑에는 부채 비율과의 그 관계를 잘 알아두시라고 지렛대 효과에서 언급했었어요. 이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은 이제 뭐에 써서 내 돈, 자기 자본분의 남의 돈, 저당, 타인 자본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지분 투자분의 저당 투자, 그 지분분의 부채, 그러니까 내 돈분의 남의 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대부 비율이 나오면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급을 했네요. 왜냐? 이 대부 비율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대부 비율이 부채 비율에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높아지면 얘도 같이 높아지니까 비례 관계. 그럼 대부 비율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한 비율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자본 비율, 지분 비율이다라고 이제 적어 봅니다. 자기 자본 비율, 지분 비율. 그럼 얘는 뭐예요? 지분 투자분, 총 투자분의 부동산 가치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겠죠. 지분 투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지분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무슨 관계야? 서로 반비례 관계지. 왜냐? 지분 비율이 어디 들어가? 부채 비율이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얘는 낮아지게 되지. 그래서 이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간의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도 증가하죠. 근데 얘가 이제 또 나왔죠. 대부 비율이 20%야. 얘는 몇 프로다? 얘는 이제 25%가 나오지. 왜? 대부 비율이 20% 여기다 20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내 돈 얼마라는 뜻이야? 내 돈 80이라는 뜻이지. 대부가 나오면 지분 비율 그냥 주어진 거라 보시면 돼. 두 개 합하면 100%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20이면 내 돈 80이네. 20을 80을 바로 나누면 25%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대부가 50이야.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다? 부채 비율은 100%가 되겠지. 대부가 50이야. 내 돈도 얼마야? 내 돈도 50이야. 50 나오면 1이 나오잖아. 100%지. 대부가 60이야. 얘는 몇 프로다? 150이야. 왜? 대부가 60이야. 그럼 팁이 생기잖아. 대부 60이면 내 돈 얼마야? 내 돈 40이야. 그럼 60을 40으로 나누면 얼마다? 1.5. 150%가 나오지. 대부가 80이야. 그럼 부채비 몇 프로? 400%라 그랬죠. 왜? 대부가 80이야. 내 돈 얼마? 내 돈 20이야. 나누면은 4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커질수록 부채비율도 커지는 게 확인이 되고 지분비율이 커질수록 지분비율이 작아질수록 부채비율은 이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비례, 지분비율과 부채비율은 반비례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부비율이 나오면은 동시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대부비율 나오면은 지분비율하고 부채비율이 같이 나왔다라고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들이고 이제 대부비율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활용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융론에서 대출에 결정할 때도 대부비율이 활용됐었잖아. 감정평가 우리가 환원율 계산할 때도 대부비율이 가지고 논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더불어 쌍두마차인데 요거하고 요거 그 오른쪽에 양가로 3번에 부채 감당률이 나오죠. 이 부채 감당률은 원어가 뎁 서비스에 커버리지 레티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쭤본 거야. 그럼 부채 서비스액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부채 서비스액이 있잖아요. 요거를 뭐가 감당해? 순영업소득이. 그래서 이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영업소득하고 서비스액 사이에다가 뭘 근 거야? 분수를 근 거 있죠? 이게 뭐라 그런다? 우리가 부채 감당률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세를 빼면은 세전연공시가 나오고 순영업소득을 서비스로 나누면은 이 감당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채 서비스 요거를 밑으로 깔고요. 깔고 요거를 감당하는 것은 서비스액 바로 있는 순영업소득이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다라는 게 그 첫 번째 줄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놓고 이제 의사결정은 동그라미 2, 3번에 대한 논리죠. 얘는 나누기니까 1가지고 판단하잖아. 1보다 크면 무슨 뜻이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보다 작으면은 뭐 부족하다는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대부분과 이 부채 감당률의 요 관계를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우리가 이제 대출, 심화할 때 대출액을 결정하는 관계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이런 논리가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것만큼 두 가지만 잘 되지 않는데, 오른쪽에 보면 채무불이행률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률은 부채 감당률하고 목표의식은 동일해요. 다만 차이가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순영업소득까지 한 건데 채무불이행률은 이 부채 서비스액뿐만 아니라 뭐까지 장사할 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죠. 금융비용 말고 영업경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쭤본 거지.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두 가지를 감당할 능력을 여쭤본 거니까 요거를 영업경비까지 하려면 무슨 소득 가져야 돼? 영업경비 바로에는 유효총소득 가지고 해야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유효총소득을 이제 밑에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총소득분이 경비 플러스 서비스액입니다. 그래서 얘도 의사결정이 나누기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1보다 작아야지 긍정적이죠. 채무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는 아래 숫자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 작다는 것은 유효가 두 개의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결국 이 세 가지예요. 나머지 부수적인 것도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세를 좌우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대부채, 대부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불이행률, 대부채 정도만 아시면 돼. 밑에 5번에 총자산 회전율 이게 이미 언급이 됐던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언급이 된 것이고 영업경비비율은 영업경을 감당하는 거 뭐가? 유효총소득까지 하는 거야. 명칭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인 어림셈법에 대한 논리하고 여기 있죠. 비율분석법에 대한 이 논리는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 이 정도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책의 3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화폐 시장 고려하는 방법 314페이지 보시면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법은요. 그 키워드가 할인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야. 할인은 미래에서 현재에 땡긴다는 뜻이니까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 장래 기대되는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서로 비교해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현재 가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 할인법에서 현재 가치란 말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개념적인 무조건 X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무조건 X야. 그래서 명칭 그대로 한 거야.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은 이 수입이 있잖아. 수입이 미래 발생하잖아. 장래 산출할 걸 기대되는 현금 수입을 어느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 그리고 현금 지출. 현재 지출은 언제 발생해? 지금 발생하잖아요. 장래 기대되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 이 두 개를 어느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판단해서 비교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때문에 이 할인이라는 단어, 즉 현재 가치란 말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X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분석하냐에 따라서 종류가 세 가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른쪽에 나오는 순용가법이지. 순용가법은 내용이 별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먼저 순용가법에 대해서 두 줄로 나온 거 있죠. 이게 실제 시험 지문이죠. 순용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 가치가 들어가 있죠. 투자후 지출된 지분 현재가 서로 비교하여 의사결정 방법인데 바로 반가를 보면 순용가 나오잖아. 결국 순용가는 장래 수입의 현가에서 뭘 비용의 현가 꼭 들어가야 돼. 뭐 한 거? 차감한 거. 뺐다는 뜻이야. 유입의 현가, 유출현가 뺀 거. 그리고 할인율에 대한 그 지문 중에 동그라미 1번에 할인율은 반드시 뭘로 쓴다? 요구수익률을 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구수익률에 대한 논리가 앞에서 있었잖아. 주관적 수익률이고 위험 할증률을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요구수익률 한다는 꼭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다 기출문제만 집어넣었는데 요구수익률을 모르면 투자 분석이 불가능해. 그래서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정해야 된다는 말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요구수익률 주관적 수익률이잖아. 주관적 수익률이다 보니까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할인율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 할인율 뭘 적용하기 때문에 주관적 수익률인 요구수익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동그라미 어쨌든 이제 1, 2, 3, 4번은 다 같은 말로써 지금 뭐 한 거야? 요구수익률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오죠. 순용가 의미는 플러스냐, 플러스는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제 요구수는 충족은 남는다는 뜻이고요. 의사결정 나오죠. 네 번째. 순용가가 0보다 크면은 결정, 0보다 작으면 기각 이렇게 나옵니다. 상호 배타적인 복수 투자할 때는 순용가가 가장 투자 안에서 우선순위를 이제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거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이제 제가 어떤 논리냐 하면은 순용가가 나옵니다. MPV. 이 순용가는 요걸 가지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어느 시점, 현재 시점으로. 그 순용가 할 때는 장래 기대되는 현금, 장래 기대 생략하겠어요. 장래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유입의 현가. 꼭 요 말이 들어가야 돼. 현가에서, 그리고 현금 유출이 있죠?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가치라는 뜻이야. 이 두 개를 비교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순용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비교 분석하기를 어떻게 비교 분석하냐? 얘는 빼서 비교하는 거야. 공제해서 비교한 겁니다. 공제야, 공제. 그 뺐으니까 이제 이 의미를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유출의 현가, 지금 A라는 부동산을 투자한 금액이 취득단계 유출이 되잖아. 10억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10억짜리 사는 거야. 현금이 나간 거야. 그 10억짜리 사서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운영하잖아. 몇 년 동안 운영하고 나중에 뭐 해? 팔 거 아니야. 그 운영 기간 중에 현금이 들어오고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잖아. 이걸 전부 다 미래 현금 유입, 그 임대소득하고 처분 시에 처분 시에 이제 매각대금이죠. 그걸 전부 다 어느 당겨? 현재 시점 땡겨보는 거야. 이렇게 땡겨서 판단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만약에 이걸 이제 20억이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현재 테이블로 현재 시점 판단하는 거니까 현재에서 10억을 준 거야. 10억을 줬더니 바로 뭐가 들어온 거야? 20억이 들어왔다는 뜻이야. 그럼 이 사람은 투자자는 재산의 변동이 있어 없어요? 재산의 변동이 있지. 처음에 재산이 얼마 있었어? 10억이었는데 이게 얼마 재산이 변한 거야? 20억으로 재산이 변했잖아요. 얼마 재산이 늘어났어? 그쵸? 이거 빼니까 10억의 재산이 늘어났지. 10억이 재산 증식이 됐어. 10억이야. 얘도 10억이야. 그럼 0이 나왔지. 또이잖아. 그러니까 10억을 현금을 줬더니 바로 현재 땡긴 거 다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바로 들어온 거야. 10억에서 10억 지출에 10억 들어온 거니까 재산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이 없잖아요. 순현가가 0인 경우. 유출현가가 10억이야. 유입의 현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5억이야. 무슨 뜻이야? 5억에서 10억 빼면은 마이너스 5억 됐지. 현재 10억을 줬어. 그랬더니 바로 미래주 언제 땡겨봤더니 5억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10억을 줬는데 들어온 것은 5억이 들어왔어. 이 사람 재산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재산 변동이 생겼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생겼잖아. 마이너스 5억이. 그럼 이 사람은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재산 변동 중에서. 그럼 딱 보시다시피 빼기야. 뺀 거기 때문에 최소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지 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뺐으니까 얘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0을. 그 0보다 크면은 이만큼은 이제 0보다 크다.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온 거잖아. 그럼 순현가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재산 증식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순효과를 통해서 0보다 큰 숫자만큼 금액만큼이 이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하기 전보다 그만큼 증식이 됐구나.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부의 극대화라 그럽니다. 부의 극대화. 이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목표로 분석하는 거죠. 이 부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을 말하고요. 이 극대화라면 재산의 증식 정도를 판단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순효과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효과를 통해서 이 결과치가 나중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이 얼만큼 변할 것인가, 증식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분석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순효과는 이거예요. 유의비효과에 유출효과를 공제한 거. 그래서 이제 항상 뭐 가지고 판단한다?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우선 해볼게요.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어. 수익성 지수랑 같이 해야 돼. 수익성 지수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익성 지수는 투자 규모가 다를 때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겁니까? 그래서 거기 보신 것처럼 이제 투자액 1원에 대한 현금리 현가 크기를 투자액 표준화하여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 그냥 밑에 공식 보세요. 수익성 지수는 그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 오른쪽 할인율은 똑같이 요것을 적용하고요. 의사결정은 나누기 1 가지고 판단하죠. 나누기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수익성 지수 볼게요. 수익성 지수를 우리는 PI다라고 이제 출제합니다. 약으로 써. 얘는 똑같아.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는 내용은 같아요. 다만 이거는 이제 투자자가 순효과는 이 투자를 통해서 과연 이제 내 재산이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얼마만큼 증가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순효과법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투자한 돈 대비 과연 이것이 몇 배 남기는 장사냐? 요거를 알고자 할 때 수익성 지수랍니다. 그 비교하기 위해서 1원당 얼마 정도 몇 배 남기는 장사냐? 이때 수익성 지수.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나누기를 해야 돼.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뭘로?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거야. 그래서 아까 유출 현가 10억인데 유입의 현가가 20억이다. 그럼 재산 증식하면 10억이라 그러자면 나누기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2가 나오는 거지. 이거 2배 장사라는 거야. 2배 남기는 장사. 근데 얘는 10억인데 얘도 10억이면은 나누면은 1이 나오잖아. 또이죠. 그렇죠? 또이. 얘는 10억인데 얘가 5억이야. 그럼 나누면 얼마 나와? 0.5가 나와. 반토막 나오는 장사구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이 뭘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1보다 크면은 요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투자한 돈 대비 과연 몇 배 남기는 장사냐 요거를 판단하고자 할 때 하는 거니까 투자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효율성이라 그러죠.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수익성 지수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상을 한번 볼게요. 두 가지는 계산 문제가 뜨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얘는 유출의 현가잖아. 취득 당시에 나간 돈이야. 이거 자체가 현재 가치예요. 근데 얘는 미래 현금 유입액이 있지. 얘는 미래 기대되는 예상되는 금액이야. 그럼 장래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하고 현금 유현가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 왜? 뭐가 달라? 시점이 달라.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현금 유입액을 어느 시점으로 현재 시점을 땡겨서 판단해야 돼. 땡길 때 항상 뭘로 쓴다? 이때 땡길 때 할인율이 써야 되는데 그 할인율로 되게 이게 중요성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할인율을 요구수를 가지고 해. 그래서 아까도 책에도 있었지만은 두 가지 공통점이야. 요구 수익률을 미리 구하지 않잖아요. 순환권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에 대한 투자 분석은 불가능해. 이걸 모르면은 미래 현금 유입액을 아는데 이거 현재 가치를 못 구해. 그러다 보니까 현금 유출 현재가는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미리 요구 수익률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순환값을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은 요거 주관적 수익률이잖아. 투자자마다 다를 거 아니야. 요구 수익률이.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래 기대된 현금 유입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순영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야. 즉 어떤 사람은 미래 유의액이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순영가가 0보다 커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0보다 작아서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투자자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미래 현금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순영가는 투자하면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요구 수익률 때문에. 이렇게.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래 유입의 현재 가치로 땡겨 요구 수익률 할인한 거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는 계산 문제 스타일로 아마 이제 소들 교수님이 이제 이거 계산 문제 한번 연습해 드릴 거예요. 구조적인 것만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순영가의 결과하고 수익성 지수 결과가 독립된 투자 아니야. 되게 나중에 내부순도 마찬가지인데 독립된 투자안을 평가하시는 이 순영가하고 수익성 지수에 한 결과는 항상 같아요. 항상 동일하다. 지금 무슨 뜻이냐? 독립된 투자안 평가할 때 순영가가 0보다 크잖아. 그럼 반드시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클 수밖에 없어. 이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뺐으니까 0, 나눴으니까 1인데 앞에 숫자가 크면은 당연히 0보다 큰 숫자가 나오고 앞에가 크면은 당연히 수익이 1보다 큰 숫자가 나와요. 순영가가 0보다 크면 반드시 수익성이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독립된 투자를 평가할 때는 어느 투자 분석을 하든 투자 결과치는 같다라고 하셔야 돼. 근데 상호 베타적으로 투자하는 거야. 상호 베타적으로 투자할 경우 이때는 상호 베타적으로 투자할 때는요. 순영가의 결과하고 수익성 결과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 베타적이란 말은 여러 투자안이 있어. A, B, C 여러 개 투자안이 있어. 그 여러 개 투자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순영가가 0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것이고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거야. 즉 여러 투자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는 것을 나머지 기각이다 보니까 상호 베타적이라 그래요. 이때는 결과가 순영가하고 수익 결과 얘네들 항상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럼 어느 투자는 가지고 의사결정하느냐? 이때 우리가 투자의 기본 가정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그 기업들은 투자하는 목적이 뭐를 목적으로 하느냐? 몇 배 남기는 장사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재산 있죠? 회사의 재산 규모. 불을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다 가정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항상 어느 방법으로 선택하라? 순양권법의 결과를 우선순위로 판단하셔야 돼.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이 한번 또 들어볼게. 숫자를 다 계산해 드렸어. 유입의 현가, 유입액에 대해서 현가를 계산했어요. 제가 계산해서 만약에 A 투자안이 11억이었더라. 아니, 11조. B 투자는 보니까 얘가 이제 1억이더라.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걸 투자하기 유출 현가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10조다. 얘는 이제 뭐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 순영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수익성 지수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순영가를 계산하면은 얘는 얼마가 나와? 순영가는 유입의 현가 유출을 뺀 거니까 얼마? 1조가 나오죠. 그럼 타당성이 있어 없어? 순영가로. 타당성이 있지. 왜? 0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이제 B투자 한번 볼까? B투자는 순영가로 타당성이 있어 없어? 타당성이 있지. 빼면 얼마 나와? 9천만 원.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순영가법으로 따지면은 둘 다 타당성이 있네. 수익성수 따져볼까? 수익성수 뭐 하는 거야? 나눈 거잖아. 유비원가, 유출원가 나눴어. 11조를 10조로 나누면 얼마나? 1.1이 나와. 타당성이 있어 없어? 있죠. 왜? 1보다 크니까. 그럼 B투자는 나누기야. 1억을 1,000만 원 나누면 얼마 나와? 10이 나오잖아. 수익성 10. 타당성이 있어 없어? 있어. 왜? 1보다 크니까.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따로따로 A하고 B를 따로따로 평가하잖아요. 독립적으로 평가하면은 순영가가 0보다 크면은 반드시 수익성이 1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의사결정은 다 똑같아. 근데 이것이 아니라 상호 베타적이야. 두 가지가 다 순영가가 0보다 크고 수익성이 1보다 크니까 다 타당성이 있어.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대. 하나만 선택 나머지 기각이잖아요. 그럼 순위가 중요해. 그러면 이제 순영가로 순위를 정할 때 순영가는 0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해야 돼? A안은 보니까 순영가가 1조고 여기는 얼마다? 9천만 원이야. 그러면 1조가 더 규모가 크잖아. 순영가로 판단하면 A가 1등이고 B가 2등이 됩니다. 수익성 지수. 수익성이 1보다 큰 거죠. 가장 큰 거 해야 돼. A는 얼마? 몇 배 남기는 장사야? 1.1배 남기는 장사야. B는 얼마? 10배 남기는 장사야. 그럼 순위가 얘는 B가 1등이고 A가 2등이야. 서로 의사결정이 같아요, 달라요?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게 이것처럼 상호 배타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투자할 때는 순영가의 결과랑 수익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달라질 때는 어느 걸 의사결정한다? 순영가를 우선순위에 두고서 의사결정해야 된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 시험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의 목적은 재산을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지문들이 이제 쭉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게 계산이 아니면은 사실상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지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만들면은 뭐 3문제, 적게 만들면 2문제, 그러니까 10개에서 15개 지문들 가지고 사실상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의 한계 때문에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했던 과거의 사례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순용가고 그 두 가지 수익성 지수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세 번째, 그 내부 순위율법이 있네. 내부 순위율법이 318페이지에 있는데, 내부 순위율법은 공부할 것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 내부 순위율에 대한 내용, 방가를 1번에 나오죠. 유입형가와 유출형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순형가를 0, 수익성 1로만 할인율을 말한다. 뭐가? 내부 순위율이. 요거 문구 꼭 알아두셔야 돼. 그거 문구. 그리고 의사결정 나왔죠. 내부 순위율이 요거보다 크면은 투자 결정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그 내부 순위율법이 있습니다. 그럼 내부 순위율이 뭘 썼어요? IR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부 순위율 명칭 이미 앞에 써 있었어. 뭐 할 때? 그쵸. 기대 순위율 할 때 이미 했었어요. 기대 순위율. 같은 말이 얘는 기대 순위율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 논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기대 순위율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할 때 적용되는 게 내부 순위율법이에요. 그래야지 기대 순위 나오면은 기대 순위랑 뭐랑 비교해? 투자자의 개인적인 요구랑 비교해서 이 투자하는 기대 순위율이 내가 요구하는 순위를 충족하고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내부 순위율법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계산할 때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형가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아까 꼭 보시라는 거, 현금 유출 현가를 어떻게 만드는 거?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거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 할인율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내부 순위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부 순위율법에서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하고 순용가하고 수익성 지수법에서 미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같지 않아요. 여기 두 가지는 할인율을 뭘 써요? 주관적인 요구 순위를 가지고 할인하는 데 비해서 이거는 객관적인 내부 순위. 이게 무슨 수익률? 기대 순위를 가지고 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관적인 요구순을 하는 게 투자자가 원하는 결과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용가법이 더 우수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요 정도야. 그럼 이렇게 구한 내부 수익률이 있죠. 내부 수익률은 뭐를 만족하면은 지금 논했던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면 투자 결정하겠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야. 그러면 여기 할인율을 구한다 그랬죠. 유입형가, 유출형가 같은 거. 그럼 유입형가, 유출형가 같으면은 결국 순용가가 얼마 나와? 순용가가 0이 될 거 아니야. 결국 내부 순율은 순용가를 뭘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할 수가 있고, 또 순용가가 0이면은 이게 유입형가 유출은 같으면은 나누면 얼마 나와? 1이잖아. 그럼 수익성 지수는 뭘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부 순율법은 많이 공부할 건 없어요. 유입형가와 유출형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인 내부 순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내부 수익률을. 이게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니까 내부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구한 내부 수익률을 뭐랑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요구보다 더 크면은 투자 결정, 작으면은 기각,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가진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유입형가 유출이 똑같아. 그럼 순용가를 뭘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질 뭘로 만들어?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뭐가? 내부 수익률이.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뭐 디테일한 부분도 나온 게 있지만은 그건 모른다 하시더라도 큰 대세는 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내죠. 순수내. 순용가는 재산 증식 정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수익성 지수는 그 효율성, 몇 배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는 기대 수익률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재산 증식 알려면은 빼기로 해줘야 되고, 몇 배 남기느냐 알려면은 나누기로 해줘야 되고, 기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퀄로 만들어서 의사결정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용가는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긍정적,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은 긍정적,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크면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긍정적. 이렇게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가유순전 조그만 칠판에다가 아주 작게 가유순전호부터 쭉 했죠. 가유순전호 현금 흐름에서 시작해서 어림셈법에 대한 논리, 승수하고 순위 있어서 총순 전후, 총의 순환 전지, 후후 잡았어요. 그리고 비율법에서 대부채 이렇게 잡았어요. 중요한 거. 그리고 할인법에서 순수내를 잡았어요. 그럼 이 칠판이 내용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기본 4개, 직접 간접적으로 5문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2.5에 해당되는 최소 12.5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물론 이제 현장에서 난이도가 너무 세면 선택하셔야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론의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아마 전체적인 문제 나올 때 잘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만큼 극복하시면은 그만큼 남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안정화된 점수가 60점 이상이 유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심화학습에 대한 주요 이제 테마를 잡아가지고 쭉쭉쭉쭉 뽑아봤어요. 심화학습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처음에 했었죠. 1강부터 10강까지.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해 보시고, 기본강의 안 했던 거, 그리고 기본강의 안 했던 거를 중간중간에 가미해가지고 언급하면서 탄력성만 집중적으로 논한 적도 있었으니까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뭐 이제 요약이라든지 이제 기출문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